여러분들 법 중에서 그 한 법을 두고 이렇게 국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 논쟁하는 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꼭 제정하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프레시안이라는 여러분들 진보 언론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PPT를 조금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걸 외모주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좀 원문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impartiality, 하나님은 당파적이지 않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당파성.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회주의적 법인 동시에 그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적이다, 차별금지법이 당파적이다. 여기서 제가 차별금지법이 차별적이라는 말은 당파적인 법이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저는 차별적이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보고, 그 근거를 제가 오늘은 세미나니까요, 설교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법으로서 소수의 혁명가들,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편주의적 종교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보편주의적인 법입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차별적, 당파적 차별금지법. 여기 당파적이라는 말을 파르티산이라고 하는데, 파르티산을 우리말로는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좀 센 발언이죠. 그래서 저는 좀 세게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은 빨치산적인 법이다. 그 배후에 이제 마르쿠제라는 독일 68 운동의 구루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당파성을 비판할 거고, 이후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당파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정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사회주의 성정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질서 수립을 위한 법이라고 이미 이제 영국의 그 위대한 정치 철학자 로저 스크루튼 경이 최근에 주장한 바가 있고요. 차별금지법은 개인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로저 스크루튼 경이 자귀를 받는 모습입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배후 사상은 이제 마르쿠제라는, 여러분들 마르쿠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일 68 그때 당시 3M이 있었습니다. 막스, 마오, 마르쿠제, 칼 막스, 그 다음에 마오쩌둥, 그 다음에 마르쿠제. 이 3M이 독일 68, 그리고 우리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지난 5년 동안 독일 68, 한국 86 외치면서 68, 독일의 68과 한국의 86을 굉장히 많이 연동시켜서 많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대학가의 급진 좌파와 안티파를 움직이고 있는 배후 철학자가 바로 마르쿠제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제가 이미 이제 당파적 톨레랑스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혁명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라고 이미 이제 마르쿠제가 주장했고, 최근에 이제 이것이 우리 언론의 불공정성, 그래서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보니까 언론 보도 준칙을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그 주도하신 분이 약간 이제 사회주의 운동
가가 주도해서 했다고 KBS 전 보도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마르쿠제를 비판하는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의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책입니다. 맥킨타이어도 이제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다가 나중에 극복하거든요. 극복하면서 이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소수의 자기들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억압할 수 있다는 이 마르쿠제의 사상을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르쿠제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마르쿠제 차별금지법 배후에 마르쿠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르쿠제가 이제 억압적 톨레랑스, 해방적 톨레랑스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적이고 당파적이라는 것이에요. 직접 인용하면 해방적 톨레랑스는 우파 운동에 대한 불관용과 좌파 운동에 대한 톨레랑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멸하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해라고 이미 독일 68 운동, 사회주의 운동권의 구루였던 마르쿠제가 주장을 했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로 게이 운동가들,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의학자들의 강의를 방해하고 그 강의를 하는데 앞에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르쿠제의 그 교조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 녹색당 같은 데서 끊임없이 제정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배후에 그 뿌리는 마르쿠제의 사상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쿠제는 좌파는 이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테러까지도 톨레랑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문화 막시즘의 전략이고 자유에 대한 배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속에 살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지금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교회로서는 이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을 이제 박탈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은 구소련 출신의 이사야 벌린이 장작 루소를 비판하면서 이것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유를 배신한 거예요.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보시고 교육 독재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르쿠제가 공산주의 그 제국을 자유의 제국으로 규정하면서 마르쿠제가 자유의 제국의 공산주의가 완성되기 이전에 부자유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임시적으로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글로벌 좌파가 움직이고 있고 사회주의적 좌파가 이런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한 법을 두고 이렇게 크게 논쟁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주 이제 독보적으로 그런 법이죠. 한쪽에서는 끝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순교의 각오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만약에 표현의 자유가 막힌다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유를 마음대로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부자유의 단계.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이제 마르쿠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문화 막심의 전략이고 특별히 이제 왜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제정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겨레 이런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학습하고 있는 지금의 이제 글로벌 좌파의 대세는 레프트 포퓰리즘이라고 좌파 포퓰리즘, 샹탈 무페 같은 그런 그 입장이 지금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책이 번역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 전략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보면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나올 겁니다. 지금은 조금 점잖하게 시작하고요. 못 쫓을 겁니다. 한번 재미있으신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파르티잔이라는 말은 저는 그 독일 갔다가 그 학위는 오스트리아에서 마쳤는데요. 그 독일 헌법 최고의 헌법학자 중에 그 칼 슈미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가 칼 슈미트 전공자여서 저는 3.1처론 하다가 독일 헌법학자까지 조금 공부했는데 파르티잔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르티잔을 우리말로 빨치산으로 번역합니다. 빨치산. 차별금지법은 파르티잔, 빨치산적, 당파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해도 돼요. 근데 보수 우파 기독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굉장히 차별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자유주의적 검열법이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다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 말은 차별을 검열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차별인지를 검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철학계에서도 21세기 독일 철학계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검열 문화입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검열을 많이 당했잖아요. 언론도 검열당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검열이에요. 무엇이 차별인지를 자기들이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검열이 두려워서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도 못하고. 저도 어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공간이 어디입니까? 대학이에요. 대학이야말로 진리의 전당이고 자유의 전당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대학이 급진 좌파 안티파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교수들도 재판 걸릴까봐 검열당해가지고 마음대로 어떤 특별히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 그런 문화들을 미국의 급진 좌파들이 마르크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프랑스까지 역상륙해가지고 사실은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까지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특별히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마치 새로운 존엄이 된 것처럼 어떠한 비판이나 학문적인 비판이나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검열 문화를 대학 스스로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도 자기 검열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검열법입니다. 검열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죠. 군사 독재 시절에만 검열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검열 문화에 대해서 이건 검열이다.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자유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자유주의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반자유주의적 검열법이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배우는 문화 막시즘의 헤게모니 전략.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김성교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께서 연구 용역을 주셔가지고 문화 막시즘의 항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1판을 넘겼고요. 이제 2판, 3판 들어가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당파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당파적인 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고 가난한 자만 그렇게 당파적인 분이 아니세요. 교회는 이런 당파성을 극복해야 되고, 당파성을 주장하는 그런 법을 우리 교회 기독교 철학이나 우리 기독교 사회윤리상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를 보다 더 보살피고 살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떤 새로운 존엄처럼 그렇게 우상화하고 정치화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파적인 것은, 빨치산적인 법은 교회가 단호하게 극복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조직신학분의 기독교 사회론 분야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을 약간 좀 전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회가 이 당파성에 빠져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당파성은 마르쿠스의 이전에 이미 칼 막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은 보편적이지 않고 당파적이다 이미 주장을 합니다. 레닌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당파적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혁명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것이 허용돼요. 폭력까지도. 그런데 자본가나 교회나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차별적이다.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저는 당파적이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봅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왜 이야기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유는 독일을 좀 비판할 겁니다. 제가 독일어권에서 공부했지만은 제가 좀 깊이 공부해 보니까 독일에 대해서, 특별히 독일 철학에 대해서 나중에 독일 낭만주의를 이야기할 건데요. 굉장히 조금 문제적이고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주의를 영미 전통. 근데 영국은 약간 유럽 대륙에 속해서 독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영미 세계에 속하지만 좀 다른 입장이고, 미국은 이제 가장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나라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주도 있지만은 연방법원 차원에서는 미국 헌법상으로 차별금지법이 지지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제1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헌법학 교수인 명재진 교수님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와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미국 헌법은 수정헌법 1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좀 다르고요. 이게 독일이 이제 사실은 지금 영미권의 좌파 사회주의자들도 항상 근거로 드는 게 독일 프랑크푸르트파의 비판 이론이고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글로벌 좌파의 어떤 이론적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사상에 대해서 물론 독일을 전체를 제가 다 악마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독일 전통에도 보면 영미 세계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전통이 있지만은 독일에 보면 상당히 낭만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성가대가 있는데 저도 독일 낭만주의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독일 낭만주의 문학과 철학은 정상성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소화성의 운동을 이야기할 겁니다. 소화성의 조금 어렵나요? 네,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근데 주로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자꾸 독일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독일을 굉장히 찬양하고요. 우리 김누리 교수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많이 이야기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1991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자꾸 검열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주로 미국에서 중시되지만은 유럽 대륙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정착되었거나 법 제도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사실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운동의 어떤 진원지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인데, 한번 제가 계속 독일을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고요. 자, 2014년에 이제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2014년에 독일 녹색당에서 소아성애 운동을 자기들이 주도했던 것을 당 대회에서 당 대표가 공식 사과합니다. 왜 녹색당이 중요하죠?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장 열렬하게 제정하려고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정의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노동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당,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의당이 모델로 보는 것이 독일 녹색당입니다. 독일 녹색당이 바로 독일 68 사회주의 운동권이 진출해서 만든 대표적인 정당이에요. 차별금지법도 독일 3인당과 독일 녹색당이 가장 열렬하게 제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했던 독일 녹색당이 차별금지법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68혁명 이후로 소아성애 운동도 했어요. 여러분들 성소수자 운동,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도 저쪽의 언어라고 해서 잘 안 쓰려고 하고 동성애 운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써주자. 일단 써줍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일환으로 소위 동성애적 소아성애 운동, 남색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사춘기 이전에 심지어 5세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섹스하고, 이게 소아성애 운동이에요. 사춘기 이전에.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 우리나라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나다움 어린이책, 이게 조기 성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계에도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조기 성교육.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은 본래 원안에는 5세 아이들도 자위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계가 반대해서 그 원안은 사라졌어요. 기독교계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따라서 5세 아이들에게도 자위를 가르치도록 강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교육을 사춘기 시절에 받았거든요. 저희가 잘 알 적에는 하도 입시, 서울대 이런 데 입시 교육이 강해가지고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아마 사춘기 때 고1, 2 정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고요. 성교육이 사춘기 이전에 조기 성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성교육을 성교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김누리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을 못 바꿔서 단일화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지금 각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보다는 문화 막스즘이고, 특별히 조기 성교육, 과잉 성애화, 조기 성애화로 침투해오는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이야말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교육을 자꾸 교육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의 기원이 어디냐 말.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수입된 사유고 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제가 이 독일을 자꾸 비판해 보면, 제가 우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하고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발제하고 그랬는데요. 보통 아직까지도 우리 독일 철학, 독일 학문이 아우라가 있거든요. 예. 물론 좀 상당히 사무라이적인 음모함이 있어서 우리 신학에도 보면 기초 연구들은 다 독일어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체를 제가 전체적으로 악마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독일 사상에 보면 우리도 칼 막스도 독일 철학자잖아요. 그죠? 니체도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뭐 독일 유럽 철학자인데 거의 뭐 힌두교 불교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 철학의 주류에 보면 상당히 인도 게르만주의를 이야기하고 불교적이고 낭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이런 사상들이 오히려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막스 베버나 뭐 한나 아렌트나 영미 세계와 조금 대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상이 오히려 소수예요,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왜 저분이 자꾸 독일을 비판하고 독일제 중에 아우디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독일제를 자꾸 비판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칼 막스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칼 막스가 자신만의 어떤 갑자기 독창적인 이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헤겔이 있잖아요. 그죠? 헤겔의 좌파 제자가 칼 막스입니다. 그리고 헤겔은 또 그 이후에 이전에 뭐 야곱 베헤메 같은 굉장히 독일 최초의 철학자가 야곱 베헤메인데 굉장히 에소테릭하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지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의 이런 상당히 이교주의, 또 독일 이교주의가 흐르고 있고요.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흐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독일 철학하면 많이 조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느 나라 정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합니까? 나중에 다니엘 콤벤디트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5세 여자아이가 옷을 벗으면 에로틱한 놀이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아이들끼리 섹스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들끼리. 소아성애 운동이라는 말은요, 아이들끼리의 섹스, 그리고 성인과 소아의 섹스, 그 다음에 소아들 앞에서의 섹스를 의미해요. 그렇게 해야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권위주의적 인격이 형성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에서 이런 것들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다가 2010년에 이제 독일 진보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오덴발트 학교에서 이제 소아성애, 집단 소아성애 사태가 폭로되면서 이 불똥이 독일 녹색당까지 튀어서 결국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독일 녹색당의 주류가 소아성애 운동을 했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독일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칸트적이고 헤겔적이고 좋게 봤는데 무슨 소아성애 운동을 했고, 지금까지 나는 독일 녹색당, 기후위기, 생태주의, 우리 또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진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모델로 생각했는데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몰라요, 국민들이 아직. 어제도 보니까 연합뉴스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도를 하던데 독일 녹색당 이야기를 하던 언급이 등장했어요, 연합뉴스에. 근데 독일 녹색당이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하잖아요. 또 잘 모르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운동, 소아성애 운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같은 그룹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동성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소아성애 운동도 했어요. 동성애적 소아성애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성애만 반대하고 있잖아요.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걸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소아성애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플라톤의 향연 이후로 페데라스티, 그게 남색이거든요. 남색은 동성애적 소아성애 운동입니다. 본래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한 몸이었어요. 같은 그룹에서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까?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했고, 지금 조기 성교육 교재, 나다움 어린이책, 이것도 다 소아성애 운동이 만들어낸 기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마디만 기억해 갔어요.
소아성애 운동. 처음으로 소아성애 운동이라는 걸 들어봤다. 그 미친 놈들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무슨 5세, 8세 아이들하고 성인이 섹스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동 강간이죠. 근데 미셸 푸코나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 책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의 항원, 부제가 뭐냐면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 인권 유린과 젠더의 종말이 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약장수 같이 해도 다 이론적으로 미셸 푸코와 제가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는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금기시하지 말고 반드시 논의를 하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논쟁과도 마찬가지예요. 녹색당, 정의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녹색당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뉴스에도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나와야 되죠. 언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으로 이런 소아성애 운동을 했느냐 하면 소아성애야말로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다. 저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콘벤디트인데요. 독일 68의 아이콘이에요. 독일 녹색당의 아이콘이에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녹색당의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아이콘과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과거 프랑스도 잘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을 유대인인데요. 오고 가면서 그 직접 그 인용구죠. 5세 여자아이가 옷을 벗기 시작하면 그것은 미칠 정도로 에로틱한 놀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서도 뭐 이 사람 시상식에 데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이 소아성애 운동 가그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 시민들이 이제 뿌리 나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류 언론에서는 제대로 소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운데 있는 그림은 바로 이제 독일 녹색당에서 자체적으로 그 공식 사과하면서 녹색당과 소아성애 운동에 대한 자료고요. 왼쪽에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책 제목은 쾌락의 정치화라는 책 제목인데 사진은 그 독일 68 꼬뮌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벗고 있잖아요. 독일 낭만주의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토마스 만 여러분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토마스 만은 독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거든요. 그 토마스 만도 소아성애자예요. 조금 독일 낭만주의에 보면 이 에로티시즘, 에로스, 이 에로스가 상당히 소아성애적이에요. 그 뿌리가 깊은데요. 그래서 제가 퀴어 이론도 그렇고 독일 낭만주의 운동도 독일 낭만주의 기원도 굉장히 초기부터 소아성애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아성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독일 낭만주의 특유의 나체주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독일 낭만주의를 왜 비판하느냐면 독일 낭만주의가 영미 청교도주의와 대결 구도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 청교도주의 영국이 여러분들 그때 대영 제국 건설하면서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 빅토리안 성도덕에 엄격해서 청교도적 성도덕을 추구하니까 독일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영국은 코르셋과 같은 옷과 같이 굉장히 엄격한 성도덕을 추구하고 그 에너지를 성에너지를 승화시켜서 이제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그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이제 영국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영국과 대결하는 방향에서 반대 운동을 일으켜요. 그것이 이제 낭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은 코르셋과 같이 엄격하게 이렇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벗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나체주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일 68도 이 나체주의에 입각해서 실제로 벗었고요. 이 나체주의보다 더 심각한 건 저기 보면 오른쪽에 어린아이가 있죠. 그래서 독일 68 꼬뮌에서 실제로 이 소아성애가 실험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아성애라는 말은 여러분들
성인과 소아 간의 섹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아와 소아의 섹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아들의 성욕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 소아성애 운동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동 강간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로, 그 다음에 2014년 독일 녹색당 공식 사과 이후로 지금 독일에서 계속 나오는 책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동 인권 유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독일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독일 68이 이런 걸 계속 뭐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누구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아동들이에요. 소아들이에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을 비례를 나이가 주장했지만은 이걸 하다 보니까 소아들이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독일에서조차도 이제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왜 그러면 소아성애 운동을 했느냐 하면,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아성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아들의 성욕을 인정해야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5년간 김누리 교수가 TV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성애는 파시즘, 나치즘 격파를 위한 위대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소아성애가 없어서 나치즘이 나왔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도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한 방을 쉽게 먹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68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사상은 역사 왜곡에 기반한 지적 사기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가 없어서 권위주의적 인격이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독일 68. 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섹스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그 나다움 어린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 책과 같이 보면 아동 포르노거든요. 아동 포르노예요. 어릴 때부터 섹스하고 뭐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반해서 성욕을 긍정하고,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는 전략이냐면 히피로 만들려는 거예요. 히피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히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이제 조기 성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보고요. 이것은 사회주의 전략이에요. 그런 그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68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아성애의 탈범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독일 68 녹색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크 데리다, 시몬드 보부아르, 폴 사르트르,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들레스 가타리,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소아성애를 지지했어요. 이 정도 되면 소아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의 두 중심된 나라가 있죠.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는 이번에도 프랑스 그 대선에서 프랑스 좌파가 대패를 했고요. 뭐 이제 마크롱 정부가 재선에 그 성공했잖아요. 프랑스는 지금 많이 극복했어요. 사회주의적 노선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을 많이 극복했고, 뭐 프랑스 좌파, 옛날 뭐 미셸 푸코를 철학으로 왕으로 모셨던 그런 프랑스 68 좌파는 거의 다 많이 망했다고 보시면 맞고요. 아직도 이제 사회주의가 살아있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독일. 네, 보겠습니다.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과 운동의 수법과 구름이, 저기 보면 여성 성기도 저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동 포르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나다움 어린이 책은 아동 포르노다, 그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심각한, 좀 과장된 비판 표현이 아닌가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자기들이 아동 포르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도 아동 포르노를 합법화하려고 그랬어요. 미셸 푸코도 그렇고, 많은 게일 루빈이라는, 여러분들 퀴어 이론의 첫 그 스타트를 끄는 그 급진 페미니즘 학자가 있는데, 게일 루빈, 그 사람은
여성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소아성애자다. 여성 소아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이제 게일 루빈 같은 사람들도 아동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범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동 포르노를 주장을 합니다. 녹색당도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조기 성교육 교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는 나다움 어린이책은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동 포르노 맞습니다. 자기들이 아동 포르노를 비범죄화해서 양성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거고, 우리 학부모들이 특별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이것의 원조는 이제 짜이크말이라는 그 아동 조기 성교육 교재인데 독일 교재입니다. 이것이 원조고 이번에 그 나다움 어린이 책이 우리 한국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했고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독일 언론에서도 좌파 교육학에 들어온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소아성애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 녹색당 내부에서도 이런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내부 비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책도 녹색당 출신의 그 유명 기자가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아동 성폭력, 소아성애, 이것이 지금 21세기 독일 교육계의 주요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서울시 교육 지금 단일화가 안 됐지만 우리 그 보수 교육감 후보들 앞에서 제가 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게 지금 사회 교육의 성교육적 전환을 했고요. 지금 성교육은 조기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정치 교육으로서 계속 아이들한테 쇠뇌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교회가 막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누리 교수,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김누리 교수가 지난 5년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정치는 21세기 사회주의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획이 바로 성정치입니다. 앞으로 사회주의는 무엇으로 우리한테 침투하느냐? 성정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을 정치화. 그런데 그 성이 누구의 성이냐? 성인들의 성이라기보다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레름 나이가 이야기했던 성혁명이 성인들의 성혁명이 아니에요. 성인들은 이미 의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할 적에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을 희피화해야만 그들을 사회주의자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겟을 소아들로 잡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아들을 항상,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년병이 존재하는 사람, 북한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보는, 부모로부터 딱 떼어가지고, 그죠? 이것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이름으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교회가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오덴발트 학교는 여러분들 독일에서 뭐 독일 진보 교육의 그 상징인데요. 김누리 교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진보 교육에 김누리 교수께서 뭐 독일 대학, 독일 교육 개혁을 마치 한국 교육 개혁의 어떤 모델처럼 계속 5년 동안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독일 진보 교육의 메카와 같고 상징과 같은 오덴발트 학교에서 약 12명의 아이들이 그 아동 강간 때문에 소아성애적 강간 때문에 자살을 했고 900명의 아들의 그 강간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오덴발트 학교가 그 작은 어떤 지역적인 학교가 아니고요. 독일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습니다. 독일 전 대통령 배후가 있고 유네스코 모델 학교고요. 유네스코로부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하튼 이 오덴발트 학교 사태에 일어난 집단적 소아성애 사태 때문에 지금 독일 교육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소아성애 문제가 그동안 금기 시대에 오다가 아주 지금 교육계에서 핵심적인 그 어떤 화두가 되어버렸고,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번 10월에 이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인 스위스 쥐리히 대학의 교육학 교수를 초대해서 국회에서 그 세미나를 가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주로 통역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이제 소아성애 문제, 조기 성교육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동성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진보 교육의 어떤 상징으로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었고, 이 교장이 소아성애자, 상습적인 소아성애자들. 그래서 학생들이 불려가지고 오랄 섹스 해주고 아동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 플라톤의 향연을 읊조리고 교육학 에로스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그런 성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적 일탈을 했다면 그냥 성적 일탈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것인데, 굉장히 교육학적 이념, 굉장히 어떤 사상에 기반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 교육계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당, 오덴발트, 소아성애 조금 외우시고 가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위주의적,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소아성애적 조기 성교육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네, 오덴발트 학교의 상징이 뭐냐면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입니다. 거대한 남근상을 학교에다 세워놓고 성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리산도 아니고. 저게 남근상이에요. 학교에다가 남근상을 세워놓고. 독일 철학에 이런 사상이 흐릅니다. 낭만주의적 사상. 네. 그 다음에 제가 독일 동성애 국가론을 제가 비판하겠다고 부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독일 전 대통령도 이런 사상에 빠져서 새로운 독일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독일을 일종의 동성애 국가로서 건설하려는 기획이 있었어요. 게오르게 학파라고 그러는데, 슈테판 게오르게. 이 사람이 이제 시인인데요. 뭐 소아성애자고, 여러분들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쳤는지 막스 베브가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책을 지었고,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비밀 독일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어떤 비밀 독일로서의 새로운 독일을 동성애 국가, 그러니까 동성애적 소아성애에 기초한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글로벌 성혁명, 그 다음에 글로벌 동성애 운동의 어떤 철학적 뿌리와 진원지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깊이 가지고 가면 슈테판 게오르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덴발트 학교나 녹색당들도 다 뿌리를 찾아가면 이 슈테판 게오르게가 꿈꾸었던 이런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 슈테판 게오르게 학파가 나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여러분들 보면 미국에도 보면 뭐 좌파에서 비판 교육 이론, 비판 법 이론, 또 신학에도 보니까 비판 신학 이론. 자꾸 비판 이야기하는 건 다 독일제입니다. 이 게오르게 학파가 나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 하니까 힘드시죠? 여하튼 생각보다 심각한 기획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 좋게 봤는데 무슨 나라를, 국가 전체를 어떤 동성애적,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교육 원리로까지 주장하면서, 제가 나중에 신라시대 화랑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런 기획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리하르트 폰 와이제크라는 독일 전 대통령도 개입돼 있고, 그동안 독일 철학을 대표했던 아도르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나 헬무트 베크 같은 독일 교육계를 설계하고 독일 철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성소수자 운동하면서 자꾸 독일이 이런 운동의 그 어떤 배후 세력으로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 운동의 어떤 그 글로벌한 기획이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더 깊이 가면 분명히 아마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그 신지학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에요. 신지학이 나중에
그 신지학은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지학.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 그게 바로 신지학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독일 인지학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교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주의와는 부합될 수가 없는 이런 에소테릭하고 영지주의적이고 신지학적이고 인지학적이고 뉴에이지적인 사상 그룹들이 주로 이런 소아성애 운동을 하고 동성애 운동하고 성소수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퀴어 신학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모순인 겁니다. 기독교 정통주의와 결코 합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교주의, 특별히 디오니소스적인 신이교주의다라고 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면 이 독일에서 이런 그 미소년을 찬양하는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화랑에도 가운데 있는 것은 화랑인데요. 신라시대 화랑도 보면 조선시대부터 이 화랑이 사실은 남색 집단, 남색이 뭔지 아시죠? 페드라스티, 그러니까 동성애적 소아성애, 그러니까 성인과 그 소년 간의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남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남색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화랑도도 그 실제로 일종의 남색 집단이었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게오르크 학파에서 일종의 화랑도의 근거에서 신라 시대가 화랑도의 기초에 있잖아요. 그죠? 원강의 뭐죠? 그러니까 20세기 독일 정치학이 전 근대적인 신라 시대의 화랑도와 같은 사상의 기초에서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려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서는 좀 생경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사상이 사실은 이런 운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제도.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이제 게하이메스 도이슬란드, 비밀 독일.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있어요. 비밀 독일. 그리고 저 표지 사진은 굉장히 플라톤주의를 연상시키고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트 베냐민도 있고, 근데 플라톤까지 올라가고 깊이 올라간 플라톤의 향연, 동성애 국가로서의 비밀 독일, 게오르게 학파. 뭐 제가 깊게 그다음에 이 슈테판 게오르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 표현은 이제 자기 표현입니다. 영미 정상개미,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미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면 영미 정상개미, 정상적인 개미, 그러니까 영미 정상개미들이 승리하는 걸 굉장히 독일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영미 정상개미를 비판하는 이 독일 낭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뭡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독일 반정상 배짱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는 영미 청교도주의 대 독일 낭만주의의 대결을 보셔야 돼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운동에 이런 두 운동의 어떤 대결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시크릿 저먼이라는 말은 이제 영미권에서 나온 것인데 독일 사상에 보면 시크릿한 측면이 많아요. 시크릿 저머니. 이게 슈테판 게오르게 사상에 있고 이 비밀 독일 사상에 보면 항상 정치 운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도 보면 뭐 이상하고 퀴어라는 말 자체가 반정상적이잖아요. 정상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고. 그래서 이 퀴어 운동의 기원도 사실은 정상성에 도전하는 독일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퀴어한 반정상성을 추구하는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소아성의 근친상간, 예? 그 다음에 안드로진, 뭐 이런 것들을 자웅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드로노까지도 이제 소아성에는 가장 강력한 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드로노를 굉장히 점잖은 어떤 철학자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드로노까지도 그렇고요. 게오르크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나오고 비판 교육 이론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학에서도 비판 신학, 그 다 독일제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넘어간 그런 사상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네스코에 진출하거든요. 헬무트 베커인데요. 헬무트 베커. 그래서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성교육위원회, 교육계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으로까지 오늘날에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슈테판 게오르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이교적이냐면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미소년을 찬양하거든요. 미소년을. 근데 실제로 이 막시민이라는 미소년, 자기하고 이제 동성애적 소아성의 관계인데 성인과 소년과의 섹스, 동성애적 소아성의 파트너인 이 막시민이 죽자 이 막시민을 실제로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이 슈테판 게오르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신지학에 깊이 빠져 있고 새로운 이교주의를 추구했고, 그래서 사람을 일찍 죽임 당한 미소년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퀴어, 젠더, 성소수자 기본적으로 정통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요. 신지학적이고 인지학적이고 에소테릭하고 뉴에이지적이고 힌두교 불교적이고 그리고 이교주의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퀴어 이야기하시는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여성 청년들도 계시는데 주디스 버틀러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 옹호합니다. 확인하시려면 제 책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기원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우스가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소년을 강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크나벤 리베라고 해서 우리는 소년을 사랑한다. 소년 사랑을 자꾸 이야기해요. 플라톤적 소년 사랑. 미셸 푸코도 나는 미소년을 사랑한다.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적 소아성애자죠. 그래서 결국 에이즈로 죽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적 소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플라톤적 소년 강간이죠. 강간입니다. 소아성애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협의적, 동의적 소아성애는 괜찮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루밍입니다. 가스라이팅이고, 아이들이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소아성애적 성욕망의 어떤 분출구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적 소년 강간을 소년 사랑을 아무리 철학적으로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도 우리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강간이다, 아동 강간이다고 외쳐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위르겐 엘커스 교수를 초대해서 8월에 국회에서 먼저 우리 저를 비롯한 국내학자들이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 세미나를 할 거고요. 국회에서 10월에 이분 모셔와가지고, 이분 모셔오는 이유는 김누리 교수 같은 그런 주장 한 방에 비판하고 교육계 침투하는 이런 조기성 교육, 이것을 이론적으로, 교육 이론적으로, 교육 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최고의 전문가고, 그래서 지금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혹시 교육 쪽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썸머힐, 영국 쪽이죠. 이런 진보 교육의 이름으로 나온 이런 쪽에서 소아성애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썸머힐 이것도 보니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썸머힐이 바로 오덴발트 학교입니다. 오덴발트 학교는 여러분 임용 고시에도 등장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도 독일 진보 교육의 어떤 상징처럼 임용 고시에도 나왔던 그런 학교에서 소아성애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을 은폐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곧 이제 소책자가 나올 건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엘커스 교수 논문을 번역해서 제목은 독일 녹색당과 진보 교육의 성지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 그래서 이거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아성애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성 교육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위한 교육 독재고, 네, 비럴 마이의 책의 그 원점이죠. 거기에 보면 부제가 인간의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해서 분명히 기획되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정치 운동, 조기성 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 책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미셸 푸코와.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게 다그마 헤르쪽 교수를 본래는 모시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상한 사상이 나왔느냐 하면 나치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치즘이라는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이 필요하다고 독일 68이 주장했던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을 억압하면 히틀러와 같은 인간형이 나온다, 이런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 독일 68이 그런 주장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을 자꾸 억압하면 히틀러와 또는 뭐 아이히만과 같은 권위주의적 인격, 파시즘적 인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을 해방시키자, 억압하지 말고.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있고 프로이트 막시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그래요. 나치 시대는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나치즘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독일 68이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밝힌 교수가 바로 이 다그마 헤르츠 교수고, 나치 시대는 성억압의 시대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나치 시대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이제 정설이고, 이것이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주장이 이제 독일에서도 정식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만큼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서 포르노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20세기 나치 시대에도 유럽에서 가장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물러난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런 사실 잘 몰라. 저도 잘 몰랐으니까. 저도 독일에 꺼내서 유학을 했지만은,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은 뭐 굉장히 칸트적인 사람들만 있고, 해결적인 사람만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은 오히려 비주류예요. 독일 철학의 주류는 니체,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야곱 베헤메, 이런 독일 신비주의, 영주의, 이게 오히려 주류예요. 이제 그런 사상에서 칼 막스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 독일 특유의 어떤 철학 사상 때문에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 68이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차바에서 7월 8일 날 제가 다시 강의하는데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고요. 조기 성교육. 이것도 우리나라의 국내 그 지지하는 그룹들 보면 라엘리안이라는 그룹이 지지하던데, 보니까 뭐 UFO를 믿고 라엘리니아라는 그룹은 스위스에서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성애, 이 그룹에서 이제 소아성애 즉 아동 그 강간이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상당히 에소테릭한 그룹들이 자꾸 이제 조기 성교육 이런 것들 자꾸 주장합니다. 네, 뭐 이제 프로이드 사상까지 가는데, 프로이드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낭만주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강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칼 막스도 독일 낭만주의의 유산이고, 프로이드도 독일 낭만주의 유산이고,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성정치 사상은 철학적으로 보면 프로이트 막시즘입니다. 프로이드 사상과 칼 막스의 사상이 섞여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강요되고 있는데, 이런 독일제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독일제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뭐 즐기고 향유하고 인정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10위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 위상이 10위 정도 됐으면 가렸어. 독일제, 프랑스제 타락한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건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 좋은 것은 환영한다.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인도 사상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인도 사상, 아까 이야기했던 발키리, 지금 톰 크루즈가 이번에 영화 때문에 방한을 했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발키리, 저 배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슈테판 게오르게의 어떤 그 열렬한 추종자가 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얕은 독일 낭만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마스 만도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자꾸 찬양하고, 리하르트, 제가 독일 낭만주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없는 좋은 전통이라고 존중하지만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 특별히 후기 낭만주의, 검은 낭만주의,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 음악인 리하르트 바그너 보면 굉장히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도 옹호하는 이런 독일 낭만주의 흐름이 주디스 버틀러나 미셸 푸코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급진 페미니즘이나 교육계까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
네. 그래서 토마스 만의 이런 소아성애적인 입장 때문에 최근에 독일에서 토마스 만의 고향인 류베크에서 류베크 대학교를 토마스 만 대학교로 개칭하려고 했다가 그 시도가 자초되었어요.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토마스 만의 작품이 굉장히 소아성애적이고 또 실제로 소아성애자로 봅니다. 네. 토마스 만이 그 모델로 추구했던 게 괴테거든요. 괴테. 저도 괴테 문화원에서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독일 하면 괴테지 않습니까? 근데 괴테도 보면 상당히 에로티카, 그 에로티카라는 책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계속 에로스를 이야기해요. 에로스, 에로티시즘. 근데 문제는 그 에로스가 정상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에로스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고 반정상적이고 쉽게 말하면 정상성에 도전하는 소아성애적 에로스, 근친상간적인 에로스, 이런 에로스가 자꾸 이제 독일에서 그런 에로스를 찬양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한병철의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에까지 흐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에로스, 그것이 플라톤적 에로스든지 교역학적 에로스든지 상당히 그것은 문제적인 에로스다. 그래서 독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에로스는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나다움 어린이책 이야기고요. 주디스 버틀 EBS 사태 때 제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나마 그 웹에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까지는 미셸 푸코가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철학의 왕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미셸 푸코, 대학가에서 미셸 푸코를 읊어줘야 지식인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미셸 푸코 검색해 보세요. 제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디스 버틀러, 우리 페미니즘 계열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여신이에요. 주디스 버틀러를 건들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디스 버틀러 검색하면 또 제 책이 조금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디스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입장이 그동안 제대로 국내에 소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의 책이 서울대에서 제일 많이 학부생들이 빌려본 책이었잖아요. 그나마 제가 미륵이나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금 많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주디스 버틀러는 게일 루빈을 이어받고 있어요. 게일 루빈은 자기 스스로 나는 소아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급진 페미니즘 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 더 이상 조기 성교육 여하튼 지금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이런 사람들이 유엔이 이야기한다, 유네스코가 이야기한다,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헌법이 있고 우리의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헝가리와 폴란드 웃기고 있네. 동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얼마나 자식이 강해졌어요. 서유럽, 독일과 프랑스 6.8 이야기했던 거 우리는 못 따르겠다고 동유럽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남미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10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줏대 없이 이거 프랑스제네, 이거 독일제네 다 따라가. 그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부해야 되고요. 이런 조기성 교육 저는 굉장히 타락한 거고요. 독일에서도 지금 독일 자체에서도 이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위한 데모인데 가장 대표적인 시민운동입니다. 공식 구호가 이렇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젠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소아성애, 분명히 소아성애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기성애화를 반대한다. 이것이 공식 문구입니다. 우리나라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유치원에서부터 여성성기, 남성성기를 형상화해가지고 애들한테 갖게 놀게 하거든요. 말이 되는 겁니까? 사춘기 이전까지 성호르몬이 낮게 흘러요. 필요 없어요. 사춘기가 되어서 비로소 호르몬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왜 사춘기 이전에 자꾸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나요? 정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적 새인간, 히피로 아이들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해내고 거부하고 시민운동을 교회가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성소수자운동의 소아성애적 아동인권유린, 그래서 조기성애화는 소아성애자들의 수법이라고 이미 이제 오스트리아의
젊은 정신의학자가 보넬리 교수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면 비렐 라이, 존 마니, 젠더 개념의 창시자, 알프레드 킨제이, 미셸 푸코, 게일 루빈, 주디스 포터 대부분 다 소아승해자들이거나 소아승해 옹호자들이에요. 그만큼 소아승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동승해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동승해 이야기할 적에 반드시 생각보다 소아승해 문제가 굉장히 깊게 깔려있고 얽혀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소아승해 운동의 기획이었던 조기 성교육이 지금 교육계에 정착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하려는 시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소아승해 문제는 결코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켄틀러의 성교육을 중단하라. 이게 독일에서 성교육의 교양인데요. 헬무트 켄틀러.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주장했던 최초의 사람이 켄틀러입니다. 김누리 교수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의 원조가 헬무트 켄틀러입니다. 독일에서 동성애 운동의 비범죄야. 동성애 운동, 최초의 동성애 운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아성애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동성애 운동가가 바로 소아성애 운동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를 어떤 하나의 정상적인 성으로 인정한 최초의 이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아성애 운동도 했고 소아성애 실험을 했어요. 소아성애가 아이들 교육에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 주변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독일 TV나 언론에 계속 등장했던 일종의 스타와 같은 학자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켄틀러의 성교육을 이제 독일에서 지우고 있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운동들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제가 그 파란 장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노발리스의 독일 낭만주의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제가 좀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상성에 대한 도전, 독일 낭만주의, 나치주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아승해적 사상은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제 소아들을 찬양합니다. 소아기를 찬양하는 이런 사상에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독일 낭만주의 자체가 소아승해적이라는 말은 이 노발리스가 이야기했던 블라우의 블루메, 이 파란 꽃이 그 꽃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소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조금 뿌리가 깊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길사에서 나온 그 독일 교육학의 거장들 대부분 다 소아승해자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길사에서 독일 교육학의 거장들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아승해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독일어권 교육계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림은 중간에는 이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교육학적 에로스, 지금 교육학적 섹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빠져라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사상을 이런 독일 교육계 독일에서 이런 교육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그 부모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초해서 이런 사상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좀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그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주의 그 학생 운동. 본래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학생 운동입니다. 청소년 운동이고 그게 나체주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낭만주의 유산입니다. 나체주의를 자꾸 이야기하고 네, 헬무트 켄틀러 교수고 이 집 없는 고아들을 소아승해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소아승해자들한테 15년 동안 맡겼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아이들이 집 없는 고아들이 성노예 생활을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교육의 대가라고 해 TV에 나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떠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사상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미셸 푸코입니다. 소아승해자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철학에서 이제 미셸 푸코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읽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막심의 하원이라는 제 책 읽어보시면 되고 독일 교육계에서 이런 소아승해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진보교육, 개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2014년에 독일에서도 이런 식의 소아승해적이고 조기 성교육적인 그 교육은 더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주장들입니다. 아이의 성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게 소아들도 오르가즘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해요. 소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섹스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섹스를 해야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루소주의적 인격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독일제 우리 한국에서는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플라톤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버틀러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을 옹호하거든요. 주디스 버틀러. 네, 미셸 푸코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후 이론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남미에서도 지금 미셸 푸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고, 주디스 버틀러도 세대간 섹스를 옹호합니다. 인터채널, 이게 바로 소아성애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여가부에서 주요 이론가로 모셔놓고 말이야 성인지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핵심 이론가가 바로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근데 주디스 버틀러가 기본적으로 소아성애 옹호자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제대로 국내에서 공론화 안 되었고요. 네. 네. 소아성애적 아동성 폭력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고,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세뇌적 성교육을 중단하라. 우리 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